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6시경에 충남 천안에 위치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화재가 발생한 지 한 9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진화가 덜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진화가 덜 됐다기보다는 진화 자체가 사실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워서 계속 네. 지금 진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이제 물류창고 특성상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가연물, 아마도 지금 확인된 바로는 약 1,100만여 벌의 옷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가연물로서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재가 굉장히 강한 이런 상황들도 있고요. 예. 또 물류창고의 특성상 외부의 면에 있는 계급, 창문이라든지 바깥으로 열려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연기라든지 열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소방대들이 접근하는 것들도 상당히 용이치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압을 좀 더디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불은 어디서 왜 시작된 겁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원인은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현장 출동한 소방대 그리고 또 현장의 진술에 의하면 4층 부분에서 최초 발화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예. 또 화재 상황은 사실 이제 신고에 의해서 확인이 됐는데 지금 그 직원분께서 경보가 울린다라고 해서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발화 지점은 약 한 4층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건물이 4층, 지하 1층 이런 규모거든요. 예. 그러니까 4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굉장히 강해서 아마 아래쪽으로 원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위쪽 층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예. 여기 같은 경우는 4층 최상단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굉장히 가연물도 많고 화재가 강하니까 4층 부분에 이어서 아래층 쪽으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진화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대응 2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관할 소방서 그리고 또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인근 소방서까지의 소방력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는 안에 지금 요 구조자 한마디로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압을 할 수는 있을 텐데 현장 여건이 사실 진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아마도 이제 진압대원들 또 그리고 진압 장비들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강한 화재의 적응성이 있으려면 이제 대용량 방사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적극 동원을 해서 진압 작업에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건물에 사람이 없다는 게 참 다행인데 아무래도 오늘 주말이어서 근로자가 없어서였을까요? 예, 아마도 그런 듯합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경비원이 2분 있었고 예. 건물의 관리자분이 1분 이렇게 총 3분이 계셨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3분은 화재가 이렇게 발생한 이후에 바로 대피를 하셔서 네. 내부 안에는 사실 재실자들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인근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불길도 꽤 예. 큰 것 같고요. 어떤 점을 예, 좀 주의하면 이를테면 좋을까요? 소방 활동을 위해서 통제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예. 이렇게 이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 이제 연기라든지 이런 또 이를테면 가연물, 연소 생성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건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인근 주민들께서는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특성상 가급적이면 문이라든지 창문 이런 것들은 좀 잘 닫아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연기가 심한 경우에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근 한 3km 이내에 아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서 고속도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자칫 이렇게 좀 화재 현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운전을 한눈을 파시는 사이 교통사고라든지 또 연기가 여기까지 미쳐서 오히려 또 시야 장애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전 운전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매몰됐던 마지막 1명이 결국 이제 수습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 총 사고 당시에 작업자 9명 중에 예. 2명 부상자를 제외한 7분, 그래서 마지막 남은 1분이 이제 어젯밤에 수습이 되면서 전체 이 사망자 7명은 전부 다 이제 수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생존 여부라든지 위치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된 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현장의 수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그 안에 시신들은 다 수습이 된 상태여서 오히려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 수습 과정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금 더 속도를 낼 그런 가능성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매몰자가 수습되기까지 이제 200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수습이 오래 걸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붕괴 현장에서의 구조라든지 수색은 굉장히 좀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색하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잔해물을 제거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안에 매몰자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특성상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더뎌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붕괴된 이 보일러 설비 5호기 양 옆으로 4호기, 6호기도 사실 취약화된 상태에서 사실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이런 이제 주변의 환경적인 위험도가 더 컸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의 어떤 구조라든지 수색이 더 느려지고 또 더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일단 수습 작업에 주력을 해왔고 남은 거는 이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 점에 좀 주력을 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붕괴 원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지금 많이 얘기된 것처럼 여기 이제 해체 작업해서 또 해체 작업 중에서 이게 취약화 작업 중에 여러 가지 설계 검토라든지 또 이 취약화 작업에서 작업 순서 또 그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이 적정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적정했다면 현장에서 이런 취약화 과정을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이행은 또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과정과는 별도로 이 현장에 대한 부분들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부터 시행이나 또 이를테면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누락된 부분이나 또 소홀한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었죠.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고객과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렸던 팩트시트가 어제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발표를 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할 거라고는 예상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이번 팩트시트 내용까지 해서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협상의 1차적인 그 가이드라인은 나왔습니다만 야당에서 공세하듯이 그 실물을 보여다오 문서는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예.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설명하고 직접 대통령이 성과로 평가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직접 나서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대한민국의 수건으로 했던 보수에서도 추진하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핵 잠수함 문제를 이 정부에서 풀어냈습니다.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문서화되기까지는 유동성이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서로 넣었습니다. 사실상 문서화까지 오는 과정 중에 국무부의 미국에서도 매파들은 핵 잠수함을 한 7개 국가가 갖고 있는 걸 더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는 기류가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예. 하지만 이것이 승인으로 문서화되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상당히 증강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취를 이번 민주정부가 이끌어냈다는 걸 대통령이 국민들께 최소한 어떤 그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는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빨리 좀 합의를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좀 가장 이번에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을 향한 얘기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마도 야당을 타겟으로 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정부 그리고 여당 측에서 책임감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왜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는 오히려 정부에서 자초했거든요. 처음에 대통령이 8월에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예. 그때 왜 합의문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완벽하게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게 우리에게 불리한데 내가 왜 사인을 합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대변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밖에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합의 과정이 에이펙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에이펙이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로 만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한 2, 3일 정도면은 팩트시트 나온다라고 오히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실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 그 이후에는 SCM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말까지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오히려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미뤄지고 있다는 인식 같은 것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나온 팩트시트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백지시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핵잠수함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주한미군에게 뭐 330억 불 정도를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고 이제는 국회에서의 비준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팩트시트에 대해서 백지시트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국익시트다 이렇게 또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함께 듣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펙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 협상 이 부분도 국익적인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 팩트시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죠. 사실 팩트시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가장 관심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에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문서상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이런 부분이 좀 빠져서 향후에 또 좀 쟁점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물론 얼마든지 후속 협상에서 새로운 문제가 도출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신문 사설들을 다 보면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통상의 불안정성이 해소됐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후속 협상에 있어서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끝까지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정부와 그다음에 정치권 그리고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일관된 기조거든요. 예. 핵 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두 가지는 명문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걸 승인한다. 예. 그리고 핵 연료를 갖다가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굵직하게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연료를 공급받는 거에 대한 네. 미국의 이제 조인트 팩트시트잖아요. 예. 미국도 동의한 문구로서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일단은 큰 산은 넘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만드는 거를 그 당시에 뭐 필리조선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만들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들 건지 또 핵연료를 갖다가 공급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받을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안보 라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이렇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예. 이건 뭐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뭐 우리로서는 뭐 만약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핵연료를 갖다가 사용하는데 행정부만 동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미 의회에 또 앞으로의 과정도 거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일단은 큰 산을 넘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핵 추진 잠수함을 네. 실제로 국내에서 건조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굉장히 기대되는 효과가 많거든요. 네. 일단은 고부가 가치 산업의 이 방산 산업의 질적 향상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지금 KF21처럼 향후 외국으로의 또 수출 이런 부분들도 열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신뢰감도 굉장히 올라갈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우리는 국내에서 하는 것 쪽으로 지금 이제 원칙을 잡고 있고 또 네. 미국도 어느 정도는 위성락 실장의 이야기로는 네. 미국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얘기를 했지만 예. 그거는 이제 실제로 착수가 돼봐야지 아는 거 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어찌됐든 나중에 건조를 한국에서 할지 여부도 혹시 또 바뀔 수도 그 있을 거다. 만사부려 튼튼 세상에 어떤 일이 예, 벌어질지 아니, 모르겠어요. 이제 문서로 사실은 다 이번에 문서화되진 않았으니까. 조인트 팩트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말로 했지만 예. 이게 일주일 걸린다, 뭐 보름 걸린다,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혹시 미국이 소위 말해서 말로는 좋게 했는데 네. 뒤에 가서 트집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명문화된 문구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큰 산은 넘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팩트 시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아직 국군이 살아 있구나. 정말로 미국으로부터 그 통상 부분에 있어서 과거 역대 정부가 그 통상 협상을 했는데 네. 그때마다 우리가 일본의 외교력에 뒤진다라고 하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옛날에 FTA 협정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팩트시트보다 훨씬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협상을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은 사실은 뭐 일본은 생각도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협상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핵추진 잠수함이 네. 지금의 어떤 기조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네.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들도 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길어지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무기는 사실 버티기 전략이었다라고 유일한 전략 무기가 버티기인데 버티느라고 늦은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탄하지 말아달라라고 했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전략이 통한 거라고 봐야 할지 대학 원장님께서는 혹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좀 어떤 점수를 주시겠어요? 글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자화자찬하고 잘된 협정 결과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 모든 게 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협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고 미래가 예측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줄 돈만 지금 계산이 돼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가 507조 5천억, 그리고 주한미군 지원이 47조 원, 그리고 군사장비 구입이 36조 이렇게 됐지만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핵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한국 공장으로 합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언제 잠수함을 언제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협정서 단서에 보면은 subject to USA 미국 법에 따른다. 예. 그런 것이 단서로 돼 있다는 것은 1974년 협정에 원자력 협정을 새로 체결했는데 이것을 미국 의회에서 이 원자력 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안을 통과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 자체가 지금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그리고 한화오션이라든가 H현대중공업이 미국의 현지 공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미국 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예. 과연 무엇을 시간을 끌고 우리가 얻어낸 것이 있는지 저는 아직 지금 우리가 지금 받아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받아낸 게 거의 왜냐하면 없다. 핵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예. 이것이 미국 의회에서 원자력 협정을 74년에 협정한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럼 다 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후 양국 간에 합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제가 consistent with 1, 2, 3 agreement라고 해서 예.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협정 문서 시트에 보면은 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이번 협상은 뭐 급하게 뭐 야당에서는 하라고 했지만 급하게 한 것도 없고 투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문이 많고 좀 불확실성이 많은 예. 그런 협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돈 문제와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 구체적으로 지금 지금 말씀하기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혈세를 더 투여하지 않는 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헌법 제60조에 따라서 국회에서 비준을 해라. 예. 국회에서 검증을 하자. 그런 건데 그건 이제 또 안 하겠다고 민주당 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그런 것들을 지금 일시적으로 해서 성공한 협정이다.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좀 국민의힘이 너무 박한가요, 너무 평가가? 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9년 1월까지 현금으로 통으로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한선 네. 그 미국이 이번 그 팩트시트에다가 무슨 내용을 담았냐면 한국의 환율의 불안정성이 생기지 않도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했어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외환시장 담겼죠. 안정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했고 예. 그것이 불안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한선으로 200억 달러로 제한을 둔 겁니다. 여러 이제 장치를 뒀다라는 그렇죠. 그것뿐만이 거예요. 아니라 또 하나는 외환시장이 불안했을 때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의 조항도 따로 뒀어요. 이 얘기는 진짜로 우리가 외환시장이 급박하게 지금도 1,500원 갈까 봐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데 예. 더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그 상한선 200억도 조절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습니다. 네. 이건 아니 일본은 통으로 5,500억 주는데 우리는 분납에다가 여러 가지 제한 장치를 갖다가 2개나 더 뒀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입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EU도 일본도 트럼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우리는 몇 달 동안 버텨서 이만큼 가져온 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굉장히 잘한 거예요. 거기다가 어디서 만든다, 언제 만든다는 아직 후속 협상이 필요하지만 네. 역대 대통령 중에 대한민국의 핵심 잠수함 승인받은 대통령 있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는 예.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된다. 너무 박하지 말라. 그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본과 우리가 GDP 대비해서 우리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비율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액수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200억 불 한도를 설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20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29조 원인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얻은 1년 수입이 12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머지는 다 국채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일본과 우리를 EU랑 우리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것은 GDP랑 우리의 경제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퍼센터지로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경제력으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팩트시트에서 저희가 아쉬운 것은 물론 과정에서 노력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노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미국 측에서 가져가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측에서 가져오는 것들은 전혀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주한미군에 대해서 330억 불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미 군수물자를 250억 달러어치를 사야 된다는 것, 미국에서 어느 사업을 지정을 하면 우리는 4개월 안에 돈을 넣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가져온 게 핵잠수함에 대한 승인은 받아온 것, 그거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에서, 특히 이 부분은 어디에서라는 게 중요한 게 이미 우리는 한국에서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필리 조선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그리고 언제부터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협조를 할 때 이 규정 같은 것을 언제까지 바꿔줄 것인지, 아까 이야기했었던 외환시장의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측에서 양해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 수치가 뭐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갔을 때는 반드시 변경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조항들을 받아왔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선언적인 부분들만 가져오고 결국에는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미국과 대만이 어떻게 협정을 할지 이걸 또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왜 구체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데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해달라는 것은 예. 조금 책임감이 없는 발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번 팩트시트에 좀 더 많은 내용이 담겼어야 된다.
이제 이런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잘한 건 잘한 거다, 아니면 좀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좀 평가가 엇갈렸는데요. 나머지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들께 넘기도록 하고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가 거의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이죠. 바로 남욱 변호사가 동결됐던 자신의 재산을 다시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남욱 변호사가 가로수길 빌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동결돼 있는 거죠. 이런 재산들을 이제 해제해달라. 1심에서 추징금 이제 영원 나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걸 이제 검찰을 통해 가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겪는 건데요. 예. 아마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당들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 이게 가압류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됩니다.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왜 그러냐면 예. 지금 형은 이 더는 강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추징금도 그대로 머무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부여된 형이 징역형도 있고 예. 그리고 이 추징에 대한 금전적인 페널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징역형을 낮춰주고 이 추징금을 높이는 방향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 추징금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도 어느 정도 증액되는 방향으로 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그런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 저는 국민의힘에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러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원도 누락되는 거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선제적인 가압류하고 그러겠다. 지금 풀리기 전이잖아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압류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사적인 방향으로 이 부분을 현금화해서 성남시에 귀속할 수 있는데 안 된다, 못한다. 이건 저는 정치 쟁점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 3심이 열리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심이 열리더라도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는 없을 거다. 1심에서 추징금 영원을 받았으면 그 이상의 이제 형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두 가능하다? 개가 네, 부과될 장 가능성이 변호사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번 사건과는 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되는 게요. 일단 특경가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투어졌을 때 항소심에서 추징 금액이 올라간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나온 추징 금액 안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이 지금 500억 정도가 동결이 되어 있는데 예. 추징금이 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해제를 해달라라고 검찰에 신청을 한 상황인 것이죠. 예. 근데 이 부분은요, 결국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는 좀 일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이 추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민사적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아까 장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성남시에서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예. 피고 중에는 지금 피고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게 결국 검찰에서 4년 동안 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민사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성남시에서 이것을 과연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예. 결국 검찰에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금액을 특정해서 특경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경가법이 적용되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고 추징 금액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검찰 수사팀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서 항소 의견을 줬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항소심에서 금액 특정할 수 있다. 특경가법 유죄 나올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지도부가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어떤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권에서는 민사소송으로도 추징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겁니까? 글쎄요,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4년 동안 지금 검찰이 수사해서 특경법 적용해서 유죄를 못 받아냈잖아요. 예.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과연 얼마만큼 받아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의 포인트가 이 불법 재산의 어떤 환수 쪽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애당초에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라든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들어서면서 수사의 방향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배임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범죄 수익을 갖다가 확정하고 그것을 추징하는 쪽의 수사는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졌고 예. 그 결과 1심의 판결이 이렇게 난 거예요. 특경법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물론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민사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그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환수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민사소송을 뭐 지금 일단 성남시장이 민사소송 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진행되겠지만 뭐 국민들 입장에서야 그 돈이 다시 환수돼서 성남시로든 공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예. 반가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지난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왔겠느냐. 네. 그런 점에서는 뭐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천억 원대 이 추징금 범죄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건 아니냐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가 이 재산마저도 이제 동결됐던 거를 돌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까? 저수지에 있는 돈을 끄집어 내오려고 했는데 예. 검사들은 그걸 못하게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항소 포기의 가장 핵심적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피해가 누굽니까?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적으로는 피해자지만 그 이면에는 성남시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법의 정의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면 법을 지키는 본질적인 사법부는 법무부 장관, 검찰,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 예. 이런 분들 그리고 법무차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이 각각의 나름대로 각각의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런 사건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런 어떤 헌정 질서를 문란시킨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검찰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데 이렇게 큰 7,800 애초에 2020년 대장동 배임액이 4,446억 원 추징 보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선거법에 의해서 무슨 학력 위조 그런 것처럼 1심에서 그냥 항소 포기한 거랑 똑같이 민주당은 비교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고 이것은 성남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향한 예. 대장동 일당의 파렴치한 그런 범죄 행위인데 네. 결국은 이것이 호수에 숨어 있는 돈이 다시 호수로 들어가게 생겼으니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검찰이라든가 사정 당국에서 석고대죄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장동 범죄 수익이 일당들에게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주머니에 챙겼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대장동 일당이 돈 번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고 예. 비판하는 거는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이제 7,800억 수익이 마치 다 범죄 수익금인 양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검찰의 논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배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익이기 때문에 7,800억은 소위 말해서 범죄 수익이다. 근데 네. 이걸 환수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는 항소 포기는 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네. 2014년도 당시에 대장동 다시 이제 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는요 강남도 미분양 상황이었어요. 부동산 그러면 시장이 꽤 안 좋았던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그 누구도
8천억 가까운 수익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성남시에서는 2천억의 수익을 갖다가 확정 수익을 받고 네. 이득이 생기면 2천억은 성남시 수익이고 손해가 생기면은 다 대장동 지금 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맺어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갖다가 배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엄청난 수익이 나오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범죄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검찰이 그 논리를 가지고 특경법을 적용했다가 지금 사실은 패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7,800억이 범죄 수익이고 그거 환수하지 못하면은 마치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한 정의가 죽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예. 검찰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좀 그런 점에서 실제로 범죄 수익으로 어떻게 범죄 수익을 어떻게 정할지 예. 이 부분은 검찰이 그동안에 너무나 소위 말하면 프레임 설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라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한 좋겠습니다.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최초 기소를 검찰이 했지 않습니까? 죄가 있다고. 근데 보면은 지금 뭐 김만배 씨만 428억이고 남욱 정영학은 제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소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검찰 입장에서는 끝까지 본인들의 1심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그것을 기소를 결정해서 그리고 나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돼서 만약에 그것이 검찰이 패소했다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상식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까 2심에서 한 번 더 해봤어도 됐는데 아니 왜 다퉈볼 포기를 여지가 했느냐.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예. 2심, 3심까지 가서 이 불법으로 이렇게 뺏어간 예. 이런 수익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사법당국의 뭐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으로 알려진 7,800억 원이 모두 다 이제 범죄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게 수익이 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 부분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제 다 불법인 것처럼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7,800억이라고 검찰에선 봤습니다만 결국 예. 법원에서는 이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입증을 했을 때 7,800억 전액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검찰에서는 이제 지금 아예 특정을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일부라도 특정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도 결국에는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고 예. 이 과정에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것을 늘려놔야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년 전에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이지만 이게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민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 판결문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경가법 부분이 아예 무죄가 났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이걸 끌어다 쓸 게 없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그것을 가져다가 성남시에서 지금 입증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입증을 해서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예. 수사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일치, 만장일치로서 항소하겠다. 그러면은 특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어떤 이유로서 눌러낸 것인지 이 부분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찰이 발견해낸 추징금도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 좀 일부인 거죠. 이게 다 추징을 해온 건 아닌 거죠. 그 금액 중에서도 또 지금 동결된 자산을 남욱 씨는 이걸 해제해달라, 자신한테 다시 네. 돌려달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잘 봐야 됩니다. 예. 1차 수사가 있고 2차 수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공소장에 그러면 검찰이 7천억, 막 8천억 이렇게 썼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651억 원이라고 특정했습니다. 플러스 불상액이라고 했어요. 네. 그걸 나중에 공소장 변경으로 4,895억 원. 이거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증폭했을 것인가? 그 사이에 변수가 하나 있었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가속도가 붙은 수사가 있었어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7,800억 다 추징할 수 있는데 왜 추징하지 않았냐. 국민의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수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대장동 일당이 얻은 전체 수익을 이걸 추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이게 이해충돌방지법과 연동된 금액이거든요. 예. 왜 무죄를 설시했는지 아십니까? 수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처음에는 651억 원으로 배임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수사는 못하는 거예요. 배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대립 당사자로서 검찰과 대장동 일당들이 법리를 겨루는 겁니다. 네. 근데 검찰이 어떻게 했느냐.
이 배임과 쌍둥이 사건인 이해충돌 방지법, 이거는 내부 기밀을 빼돌려서 했다. 이거 배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네. 기소가 된 피고인들을 다시 피의자로 해서 재판 과정 중에 계속 불러내고 이때 나왔던 게 회유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우리가 압박을 당했다라고 대장동 일당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증거로도 못 쓴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수사팀 전원이 항소 의견 냈다?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의 검사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2차 수사팀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 의견이 패신당했다. 2차 수사팀은 윤석열 한동훈 체제의 검사들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항소 갔으면 뒤집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여쭙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 3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누락했다는 그런 혐의로 공직선거법 기소가 됐습니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때 검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원희룡 전 장관 비슷해서 의원직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아주 유사한 은수미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이었죠. 항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함구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왜 선택적으로 침묵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하실 말씀? 네,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런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 사건들을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은 7,800억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맞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항소심에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이것을 검찰을 넘어서서 적어도 법무부 측에서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건 이건 여기까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를 한 부분들 결국에는 검찰 그리고 법무부 대통령실 여기가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항소 포기라는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외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0여 차례 등장했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관한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에는 물러났죠. 어제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장면이 어땠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78년간 수행해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순간이 다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 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퇴임사를 못 받았는데. 예, 여기 장면에는 좀 안 담겼는데 퇴임식을 하면서 이제 동료 검사들로부터 박수도 좀 받고 꽃도 받고 굉장히 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여느 퇴임식과 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본인한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매우 불편하고 참 검찰에 대한 불신감이 네. 또 한 번 커지지 않았느냐. 압박을 받았으면 압박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압박 받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네. 나는 이제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집에 가셨어요. 네. 저는 검찰이 노만석 총장 대행이 마치 압박받는 듯한 인상만 주고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가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러면서 검찰의 지금 징계는 부당하다 이런 말만 하고 갔잖아요. 예. 본질을 갖다가 흐렸다고 봐요. 정말로 비겁하다고 보는데 지금 왜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고 지금 이제 소위 기소청으로까지 바뀌게 됐냐? 네. 수사와 항소에 있어 가지고 원칙과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번에 저는 항소하는 게 맞다고 봐요. 검찰이 예. 이재명 정부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한 번 더 특경법으로 할 수 있다면은 저는 항소했었다고 봐요. 했어야 된다고 했어야 봤습니다. 된다. 예. 그런데 심우정 총장 어떻게 했습니까? 사상 유례 없는 구속일자 상정을 엉터리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됐을 때 항소 포기했잖아요. 그때는 지검장들 뭐 했습니까? 가만히 아무도 항의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 지휘권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대행이 네. 총대 메고 지금 항소 포기한 거잖아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또 그 전에 소위 이원석 총장 시절에 예. 김건희 씨를 갖다가 소환 조사하겠다고 그랬던 서울중앙지검 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환 조사하겠다고 그랬고 이원석 총장도 그걸 지지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 밝혀졌다시피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씨한테 문자 받아가지고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 교체해버린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자, 이렇게 수사나 항소를 할 때 예. 그때도 항소를 했고 이번에도 항소를 하라고 그런다면은 네. 저는 100번 박수 쳐줄 거예요. 아, 검찰이 이제서야 원칙과 기조를 지키는구나.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이제는 포기한다고 난리치고 이러면 국민들이 이러니까 권력의 개처럼 정말로 권력에 그때그때 알아서 눕고 네. 그리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챙기는 이런 모습이 네. 오늘날의 불신을 낳았고 그 대표적인 인사로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노만석 총장 대행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본인은 명예롭게 퇴진했는지 모르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 역시 검찰은 안 되는구나. 예. 이걸 또 한 번 보게 된 지점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팩트 체크를 할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부분, 그 사건은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검찰에서 그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해명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석 사건이라든지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나온 것이 있었던 것이죠. 구속 집행정지, 구속 취소라는 것은 실무에서 잘 있지도 않은 사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인용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선례라는 것은 사실상 없었어요. 선례가 네. 없었기 때문에 그때 검찰에서는 비슷한 유사례로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명히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은 유사 예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일선 검사들은 민주당에서는 항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들이 이야기한 것은 지도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일선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궁금한 지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 법무부 차원이라든지 검찰총장 직무대행 나갈 때까지도 전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심우정 검찰총장이 7월 달에 사퇴하고 그리고 대행 체제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을까? 검찰총장이라면 그래도 헌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에는 직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대행으로 가기 때문에 또 구자연 또 대행을 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정통성이 약한 차장으로 인해서 법무부라든가 위에서 용산에서 이것에 대해 검찰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어제 퇴임을 했지만 물론 책임도 없는 것 같고 용기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항소 포기 사태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이런 전략을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예. 곳곳에 지금 외압이 있었다고 지금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소 기간 마지막 날 오후 5시 30분까지 항소하는 줄 알았다. 그런 말도 했고 저쪽에서 지오리에서 부대꼈다. 그런 말도 했고 또 법무차관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 용산과 법무부 등을 교류해서 내 책임만에 결정했다. 예. 본인이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이 아닌 이런 것을 그동안 쭉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꽃을 달고 퇴임하는 그 마지막에 네. 지금 본인이 겪었던 모든 것들이 핸드폰에 녹취로 돼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내가 나가는 길까지 그런 것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다는 그런 모습을 해서 우리는 용기가 없다.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는 것 같고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것도 참 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은 항소를 왜 포기했냐.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뭔가 외압 의혹을 받은 것처럼 이제 얘기를 몇 번 흘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퇴임식 때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거
아무 말 없이 이제 그냥 가버린 거에 대해서 여야 모두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말이 없었던 거에 비해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징계는 중지를 해달라. 이 얘기는 하고 나갔어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합니다. 이 사태를 초래하는 데 가장 핵심에 있는 거예요. 외압이 있었다면 있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무구한 해석을 나왔던 워딩 중에 저쪽에선 지우라 하고 이쪽에선 뭐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뭐 말이에요. 부대꼈다 이런 표현도 부대꼈다고 나오고요. 하고. 그러니까 이거 외압이냐? 아우 난 이런 말 한 적 없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평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직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에 대해서 뭐 결도 맞지 않고 부대꼈다고 얘기하고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외압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하고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대검과 수사팀 그리고 법무부가 주요 네. 언론 주목도가 있는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눕니다. 예. 그러면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는 게 어떻게 외압입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다른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 사건이었어요. 이게 별건 수사라는 지적도 있고 하니 예. 신중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수사팀이 아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다. 항소장 한 장짜리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무책임하게 검찰을 떠나는 겁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검찰 후배들한테 짐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검사 징계는 말아달라? 아니요. 기본적으로 일반 공무원들, 선생님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입장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받았어요. 검찰은 지금 검찰 징계법에 따르면 파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임부터 시작해요. 네. 파면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탄핵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지만 탄핵됩니다. 예. 파면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면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검사 탄핵했을 때 인용된 건이 있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록 같은 걸 헌재에 제출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특혜를 누려야 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개혁의 그냥 일환으로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징계는 이제 검찰 파면법. 공무원들처럼 일반 공무원들처럼 검찰들도 파면할 수 있게 지금 하려는 그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수사를 지휘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건 항명이 아니지 않느냐. 반대로 항명이면 반대로 또 정성호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법률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서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냥 이 교섭 과정과 이 수사권 행사를 하는 건 완전히 달라서 이건 수사권 지휘를 한 건 전혀 아니라는 점. 예. 그리고 항명이란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씨를 부르겠다고 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했습니다. 심지어 친윤 검사였어요. 송경호 예. 검사. 네네. 이 부분을 이창수 지검장으로 바꿨죠. 검찰에서 문제의식 드러냈습니까? 예. 아니요. 오히려 김건희 씨에 대해서 4시간 가까이 무혐의를 줬습니다. 그 수사가 고검에서부터 다 뒤집어지죠. 네. 거기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는요. 강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던 그 인권을 했던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대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앞으로 시간으로 이 구속 기간을 산정해야 되냐. 대검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원래대로 하라고. 이게 정의입니까? 그때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항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맥락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의 목소리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실까요?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만석 대행이 물러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후임 검찰총장 대행이 임명이 됐습니다. 구자연 서울고검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 시기도 굉장히 빠른데 이분의 이력을 좀 보니까 네. 법무부 대변인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이던 시절에 그리고 박범계 장관 때도 지도부에 백범기 있었고, 장관 때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네. 때는 결국에는 코드 인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노 대행이 나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자체를 정식으로 임명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이번에도 대행 체제로 가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임명이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대행으로 갔을 경우에는 내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동을 해주면은 나를 검찰총장 정식으로 임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그대로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나중에 본인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될 가능성들이 있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형태의 인사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검찰을 내년에는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의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노만석 대행이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3가지 선택지를 받았다. 뭐 결국엔 다 항소포기로 가는 일이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남겨놓는 것에 대한 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민주당과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이라는 조직은 본인들의 존폐가 걸려 있고 또 보안 수사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형태로서도 뭐 인사이동이 있지만 완전한 형태의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충성 경쟁을 시켜서 그 이후에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참 검찰의 속내도 굉장히 지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검찰청이 폐지될 위기에 놓였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은 공석이고 대행을 이제 임명을 했어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 교수님께서? 뭐 일단은 지금 뭐 검찰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보면 예. 말 그대로 검찰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제 논란이 있는 상황이었고 기소청으로의 전환 가운데 네. 검찰의 위상과 역할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많이 변해야 될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검찰총장에 새롭게 앉힌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대행 체제가 조금 오래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일단은 검찰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되게 유동적이고 마치 이제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집단 항명이 되고 있는데 네. 다른 조직들은 예를 들어 경찰국 설치 때 총경회의 주도했던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받아서 나갔잖아요. 그거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단체로 이렇게 집단 행동하는 공무원이 검찰 말고는 없습니다. 네. 다른 데는 다 징계당하고 해고돼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은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조직이 안정되고 난 이후에 기소청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네. 기소청장을 임명하는 게 우선일지 아니면 검찰총장 앉혀놓고 몇 달도 안 돼서 기소청장 하시오 하면은 네. 검찰총장 되시는 분이 참 좋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기소청에 대한 검찰 내부의 그 위상 역할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예. 그랬을 때 청장을 임명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대행. 기소청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 예. 이 부분은 가닥이 잡히고 난 뒤에 행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한편 지난 수요일에는요,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도 한번 보고 오실까요? 문득 2021년 국감 때 스타로 떠올랐던 대똥이가 소환이 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대똥이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셀럽이 돼갖고 몸값이 비싸서 그냥은 못 나오겠답니다. 대똥이를 간단히 소개만 드릴게요. 제가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반려견인데 이렇게 뭔가 양탈을 쓰고 나왔어요. 준석이라는 분은요, 국민께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아서 죄송하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거꾸로 된 석준이라는 분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그동안 우리 제 캐비넷 안에서 잠자고 있던 대똥이가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똥이 보실 일이 자주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평소에 굉장히 이제 근엄하게 위원회를 이제 주도하는데 우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웃음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참는 장면까지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송석준 의원이 과거에도 이제 본인이 계속 끌고 왔었던 한 인형이 있는데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이 이슈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 웃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원장님? 글쎄 뭐 대통령이 좀 뭐 지금 처음 들었는데 지난 그 국감 때 저 장면을 제가 보지 못했고 지금 처음 보는 장면인데 예. 상당히 신선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갑옷도 입고 나오고 배추도 들어서 나오고 쌀도 가지고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런 것들이 뭐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물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슈를 좀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죠. 아니 계속 가져갈 뿐만 아니고 이슈가 너무 많아서 네. 여기에 지금 빠져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네. 또 내일 자고 나면 다른 이슈가 또 터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뭐 사법부 개혁이라든가 계속 다른 걸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수당 입장에서는 거기 따라가기 바쁘고 예. 뭐 추미애 위원장이 저렇게 웃는 모습 참 좋습니다. 과거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정치와 유머와 위트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나온 그래요?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정말 유머와 위트 있게 해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네. 말로는 싸우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육박전 직전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웃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예. 정말 실질적으로 대화 타협이 있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108석을 언제 가지고 있다면 네. 이거 법 다시 다 뜯어 고치면 민주당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우리랑 국민의힘과 투쟁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뭐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 타협 이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송석준 있으실까요? 님께서 2001년도 국감 때 예.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불독 강아지 인형을. 예. 이게 상당히 이제 귀여운데 대장동에서 데려온 강아지다 해서 대똥이다. 그래서 한번 화제가 또 됐었고. 대똥이다. 예, 그리고 양의 탈을 이렇게 씌웠었습니다. 그때도 예. 이제 화제가 됐는데 네. 다시금 그 캐비넷에서 대똥이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니까 예. 추미애 의원이 좀 위트 있게 준석이는 이준석 이제 대표는 예. 이 양두구육이라고 했는데 또 준석, 석준 이름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아, 석준이는 그러네요. 또 예. 반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해도 상당히 웃겼던 예, 상황이 된 유머러스하다라고 거죠. 하면서 예. 이게 이제 갈등의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웃음꽃이 피어나는 또 화제가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속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국정조사합시다. 특검도 합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입니다.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배경에 결국에 대통령의 뜻이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바로 어제죠. 지금 화면 보고 계신 게 어제 장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직접 대장동으로 가서까지 계속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도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발언들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발언의 수위만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의석수도 부족하지, 여론에서 국민들의 지지도도 낮지. 그러니까는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여당 잘한다고 박수는 못 쳐주겠지. 뭐 억지로 우리가 흔히 억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만 하고 있는 억지로 깐다. 네, 이제 뭐 그런 거밖에 없지 은어죠. 않느냐. 예, 예. 물론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대장동 사건 저도 사실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배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가 똥볼 찬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항소하는 게 맞다라고 봤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지금. 그러면 이것에 매몰돼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굵직한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 대통령 호칭도 안 쓰겠다. 좋아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독재자 히틀러 다 좋은데. 예. 근데 결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이건 아니다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황교안이다. 아, 예, 예. 이거는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대변인 계시는 여기 두 분은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우원식 황교안 체포에 공감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정선거에 공감하시는 건지 계엄에 찬성하시는 건지 도대체 장동혁 대표가 이 발언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 국민과 전쟁하자는 거냐.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본인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과연 알고나 있는 건지 예. 이 얘기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국민들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합리적 선이 있습니다. 예. 그 선에는 그 선 안에서 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그 선 바깥을 넘어서서 싸우면 국민들이 예를 들어 항소 포기 같은 거 비판적인 저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동정 여론이나 지지 여론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 황교안 전 총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또 이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 함께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만 놔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미친 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놔두세요.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예, 박창환 교수님께서 얘기한 바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대장동에 직접 방문을 하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도어 스태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이 대통령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 본인은 여기에 대해 특별히 관심도 없었는데 언론에서 선고가 나고 너무 난리여서 한 2, 3일 뒤에 판결문만 한번 훑어봤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결문 자체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한 400여 차례가 나오고 성남시 수뇌부, 성남시장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건들은 뭐 보통 민정수석실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민정수석실 산하의 비서관이 4명이에요. 근데 예.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없었을 것인지 결국에는 법무부를 넘어서서 민정수석실 수준의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이 뭐 최근에 지지율도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맞고 예. 국민들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맥락이 있어요. 황교안 전 대표가 나름대로 그 내란에 동조를 했다라는 혐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체포영장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가 되었거든요. 근데 예. 결국에는 이 부분이 영장이 법원에서는 기각이 됐고 마침 네. 또 같은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특검 측에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대통령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특검을 통해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표현을 저희 현직 당대표가 쓴 것은 조금 섬세하지 못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희가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하고 있는 이재명 지키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예, 장원영. 그 제1야당이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없다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화 시켜가지고 헌재에 제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도 민주당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제1야당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장동영 대표가 왜 우리가 황교안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지난 대선 때 김문수 캠프, 지난 대선 캠프에서 공보 부단장 하면서 김문수 캠프가 장외에서 유세할 때 항상 외치던 게 있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뭉쳐야만이 민주당에, 거대한 민주당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국회에서는 힘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재명 후보와 싸워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반열이지, 황교안 대표의 부정선거를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1야당이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치가, 이 나라 헌법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지금 선명성 있게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예. 비판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당한 그런 심판을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국민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야권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더 내란 정당으로 비판을 많이 할 가능성도 있고, 예. 그것 또한 우리가 다 받아서 국민의 뜻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이제 기억을 해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가 광주를 갔다가 이제 물론 시민들의 반발로 돌아오기는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광주 갔다 오고 또 이번에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행보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뭘 이 목표로 하는 정치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계산적으로 아주 거칠게 이 왼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광주, 이런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건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정확하게는 국민의힘은 극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황교안이다 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국민의힘입니다. 그럼 황교안 전 총리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선거 믿고 이 계엄, 이거 불법 아니다. 이 기회에 좌파를 척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인식을 최소한 당대표는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통진당이 이게 해산이 됐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네. 이런 당은 대한민국에 존속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의 판단이 있었어요. 내란을 했습니까? 아니요. 내란의 예비 음모만으로도 그렇게 처분이 응당하다는 게 우리의 법원의 태도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이란 건 국민을 향해서 총구리를 들이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정당 운운하는 게 가당치도 않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국민에겐 가닿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